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천만 명을 위한 대규모 탕감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위스콘신주 메디슨 칼리지를 방문해 새로운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탕감안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시행이 가로막힌 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대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입니다. 이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은 미납 이자로 인해 원래 빌린 금액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됩니다. 아울러 세이브 등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IDR에 등록돼 있고 연간 소득이 개인 12만 달러, 부부 합산 24만 달러 미만인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경우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금액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납 이자를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는 2,300만 명을 포함해 모두 2,500만 명이 새 탕감안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새 탕감안에는 학사 학위를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아 20년 이상 빚을 갚은 이들은 남은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25년 이상 상환한 경우 남은 부채가 자동 탕감됩니다. 이를 통해 약 250만 명이 학자금 융자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외에 부실 교육과정 등록을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은 이들과 의료비 부채가 있거나 보육비 부담이 많은 이들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채무자도 학자금 융자 탕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백악관은 새 탕감안이 실행되면 지난 3년간 학자금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취해진 조치들과 결합해 약 3천만 명에게 학자금 융자 부채를 줄이거나 없애는 구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수개월 내 탕감안 시행을 위한 규칙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탕감안이 제한대로 확정될 경우 올 가을부터 이자 탕감 등 일부 조항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대규모 탕감안과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가 시행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학자금 융자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채무를 전가하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미국 명예훈장을 수운한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랠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이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8일 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국립보병박물관은 퍼켓 대령이 이날 조지아주 컬럼버스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그는 1945년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3세에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퍼켓 당시 중위는 일본에서 창설된 제8레인저 중대 지휘관으로 임명돼 부산으로 파견됐습니다. 같은 해 9월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고 제8레인저 중대는 북한군을 38선 너머까지 후퇴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때부터 퍼켓은 북진작전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50년 11월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 고지 점령 과정에서 중공군에 맞서 맹렬히 싸웠습니다. 이때 그는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 적의 총격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레인저 대원과 함께 고지 앞으로 나아가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나는 기관총 사격을 가하기 위해 열린 공간을 가로질러 달려가겠다고 자원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500여 명의 중공군이 6차례에 걸쳐 반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박격포와 수류탄 파편에 발과 엉덩이 등을 다쳐 움직일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당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레인저 대원들이 그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퍼켓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냉전기 독일에서 제10 특수부대를 지휘하며 육해공 비밀 침투 작전을 이끄는 등의 활약을 하다가 1971년 전역했습니다. 미국 대학 간 운동 경기를 주관하는 미국 대학 선수협회 NAIA가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NAIA 회장단은 이날 개최한 연례협의회에서 새 학기가 시작하는 오는 8월 1일부터는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며 남성으로 성을 전환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만 대학 간 여성 경기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NAIA는 미국 241개 대학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고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NAIA의 이번 결정에 대해 훨씬 규모와 영향력이 큰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가 따를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동성애자의 스포츠 참여를 옹호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에나베스는 NAIA의 결정은 NCAA가 같은 조치를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그런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NCAA는 성전환 선수의 출전은 각 스포츠 종목을 주관하는 국제협회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생물학적 성이 여성인 전현직 대학 여성 선수 16명이 NCAA가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지금까지 성전환 여성 선수가 받은 상을 재배정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참여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 중 하나입니다. 성전환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와 정치인들은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성전환 여성이 같은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보잉기에서 또다시 기체 부분 이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가 이륙 도중 엔진 덮개가 떨어지는 사고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AP통신과 NBC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덴버 공항을 이륙해 휴스턴으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의 엔진 덮개가 이륙 약 10분 후부터 떨어져 나가며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엔진 덮개는 동체와 완전히 분리돼 날개 플랩을 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고기는 당시 1300피트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고 해당 항공기는 이륙 30분 만에 덴버 공항으로 긴급히 회항해 오전 8시 15분경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13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고객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 고객과 직원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정비팀이 해당 여객기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부 오리건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에서 최근 약 13억 달러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3개월 넘게 당첨금이 이월돼 계속 불어난 액수인데 미국 복권 역사상 8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올해 들어 새해 첫날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온 이후 41번째 추첨 만에 당첨자가 나온 것입니다. 당첨 번호는 흰색 공 22, 27, 44, 52, 69 그리고 빨간 공은 9였습니다. 당첨자는 일시금 혹은 29년간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6억 89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새해 첫날 1등은 8억 4240만 달러였습니다. 시카고 지역 다수 보육센터를 소유한 여성이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리노이주 보조금 330만 달러 이상을 불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케나에 거주하는 44세 알렉사 맥도웰은 지난해 연방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맥도웰은 다수 보육시설의 소유주였습니다. 캘루메 시리와 캘루메 파크의 A&A 키디 칼리지 2곳, 시카고의 크리에이티브 키즈 아카데미 3곳 등 여러 보육시설의 소유주였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맥도웰은 보육센터 원장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과 공모하며 일리노이주 복지부의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허위 급여 명세서와 소득 확인서를 포함한 위조 신청서를 일리노이주에 제출해 주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일부 신청서에는 지원금 수혜자의 부모가 보육센터에 고용돼 있다고 허위로 신고해 주정부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키고 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기 사건에 가담한 맥도웰과 관련자들은 부적격 아동에게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33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맥도웰은 이 불법 자금 중 일부를 벤틀리 벤테이가와 모케나 소재 주택 구입에 이용했습니다. 연방관할법원 판사 매니시 샤는 징역형과 함께 맥도웰에게 333만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수사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7명도 연방기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링컨파크 인근 자동차 후드 주변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반유대주의 전단이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지펄락 가방 안에 쥐약으로 보이는 물질도 들어 있었습니다. 전단 중 일부는 제네바 테라스와 벨덴 애비뉴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시카고 경찰국에서 조사 중입니다. 전단을 발견한 아덴 조이는 다윗의 별을 보고 심장에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전단지가 집마다 붙어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수십 개의 지펄라 가방을 열었는데 모두 혐오스럽고 의심스러운 내용물이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위와 출입구 등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담긴 가방을 모두 84개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링컨파크의 유대교회 랍비인 맨디 베이유는 전단이 점점 더 확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월 초에도 링컨파크에 있는 수십 대의 차량에 반유대주의 메시지가 담긴 전단이 부착된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허킨스 시의회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사건을 단독 사건으로 생각했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발생한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라피 벤히유는 전단에서 시작된 사건이 독극물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이며 증오를 퍼뜨리려는 사람의 소행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전단 하단에는 이 전단은 악의적인 의도 없이 무작위로 배포됐다는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크누센 시의회는 이를 믿지 않는다며 배포 장소가 고의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43구에는 문화적으로 활발한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으며 뉴욕에서도 유력한 커뮤니티 중 하나로 이 때문에 이 지역이 표적이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카고에서 증오는 설 자리가 없다. 링컨파크의 차량과 주택에 반유대주의 전단을 남긴 것은 사악한 행위며 행정부는 시카고 경찰과 협력해 이 문제를 조사하고 모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가방의 내용물에 실제 주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는지는 현재까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